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타격. 하지만 이란은 그동안의 다른 중동 국가와 다르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건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중동,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하는 한국제 무기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에단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방위산업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는 예루살렘 근교의 국방안보기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직책은 차세대 무기체계 분석 담당 선임연구원이며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의 군사기술 자문단에도 몸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술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무기는 단순한 억지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위협에 둘러싸인 나라에게 있어 방어수단이자 우리의 생존수단 그 자체입니다. 국경의 어느 방향을 바라보든 늘 위협이 있고 언제든 방어선이 뚫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주시해왔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러시아의 기술까지도 말이죠. 실전과 실험실, 전시회와 정보기관의 보고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분석하고 적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제 레이더에서 벗어난 나라였습니다. 한류, K-팝, 물론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국방산업?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그다지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중저가형 방산제품이라는 말로 한국 무기를 정의하곤 했고 저 역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제 무기가 우리 시스템에 가장 잘 맞고 가장 신뢰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저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 하나를 넘어서 제 사고방식 자체를 뒤흔든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예전엔 그냥 멀리 있는 나라로만 여겼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지만 지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무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평화로운 날이 무섭도록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국경지대의 긴장,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이 나라에서 숨쉬는 공기와도 같았죠. 900만 명이 겨우 넘는 인구지만 이 나라엔 전 국민이 병사라는 말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전선이라는 말이 더 이상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날이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더욱 급박했습니다. 가자지구를 둘러싼 충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지하 터널을 통한 공격, 소형 드론의 무차별 폭격,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교란하는 새로운 공격 패턴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국방 체계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서 예산과 효율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산 무기, 특히 우리가 수십 년간 의존해온 패트리어트, 아이언돔, F-35 등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유지비가 엄청나고 부품 하나 조달해도 몇 달씩 걸립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수량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 닥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부에서는 대체 무기체계를 검토하자는 움직임도 생겨났습니다. 저 역시 그 논의의 중심에 있었고 다양한 국가의 방산업체들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가격이 미국 수준인데 속도가 느립니다. 터키, 인도, 체코 등의 무기도 일부 후보군에 올랐지만 실전 검증이나 공급 신뢰성에서 불안 요소가 컸죠. 한국 무기? 이 이름은 논의의 뒷부분에나 겨우 등장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싸구려 대체제라는 식의 말이 먼저 나왔고 저조차 그런 인식을 쉽게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우리 이스라엘과 주요 무기 동맹국이 아니었고 중동 전장에서의 적용 사례도 드물었기 때문이죠. 우리 군 고위층에게 한국은 여전히 민간 기술은 빠른데 무기는 아직 글쎄 정도의 평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다급해졌습니다. 국경 방어선 보강, 신속 대응 체계, 비용 대비 실전 성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무기를 당장 도입하지 않으면 전선이 뚫릴 수 있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일부 보수적인 장성들은 여전히 미국만 바라봤지만 저는 기술자였습니다. 어떤 선택이 실질적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일지 데이터로 판단하려 했죠.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저는 한국방산 기술 분석 과제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부터 제 시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대안으로만 생각했던 한국 무기.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존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금씩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그리고 상세한 스펙을 알아볼수록 역시나 군사무기답게 상세 스펙이 대중에 공개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회하여 상세 정보들을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과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기로 결정했죠.
그날이었어요. 그날 회의실에 들어설 때 저는 발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제된 보고서, 치밀한 통계, 실전 피드백 사례, 심지어 그래픽 시뮬레이션까지. 이 정도면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나 그 방의 공기는 너무도 냉담했어. 이스라엘 국방안보기술 자문단 회의실, 일명 강철의 방이라 불리는 그곳에는 국방부 고위 장성과 예비역 정보총국 요원, 군사기획관 등 이 나라의 무기 선택권을 가진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대학 시절 스승으로 존경했던 에이탄 마젤이 대령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저를 미래의 무기 전략가라며 격려해주던 멘토였지만 이날만큼은 철저히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한국제라. 마젤이 대령은 보고서에 표지를 넘기며 천천히 말꼬리를 흘렸습니다. 그 말 속엔 무시가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기류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회의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지었죠. 에단, 너답지 않군. 싸구려 소비재처럼 무기도 골라야 한다는 건가? 제 목구멍이 순간 메였습니다. 내가 지금 싸구려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나는 데이터로, 기술로, 실전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령님, 이건 단가 문제가 아닙니다. 천무와 천궁투는 드론 편대 대응, 중장거리 요격에 있어서 이미 사우디와 UAE 실전 투입 보고가 실전. 대령은 제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사막에서 세팅쇼한 걸 가지고 실전이라 부를 순 없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제 전문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날성 칼날 같았죠.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롱과 회의, 거친 숨소리로 엉켜갔습니다. 어떤 이는 기껏해야 방어용 대체제, 또 어떤 이는 중국에게나 팔만한 무기지 우리 쪽 레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산 무기를 평가조차 해보지 않은 채 오직 태생과 이미지로만 재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국적 하나가 품질을 대신하는 이 비이성적인 판단, 저는 전문가라면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논쟁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 그것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제 보고서는 결국 예비 검토 자료로 밀려났죠. 그렇게 공식 무기 협상 논의에서는 빠졌고 제 이름 석자는 회의록 끝에 겨우 각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마음에는 분명히 새겨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건 익숙한 브랜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해결책이다. 그래서 저는 그 주에 바로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한국을 향해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누구보다 분명히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가서 직접 본다. 직접 물어보고 직접 시험한다. 그래야 말할 자격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도시는 한눈에 보기에 군사도시도 전통적인 무기산업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휴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평온한 상태. 그런데도 이상하리만치 체계적이고 움직임이 빠르고 준비된 느낌을 풍기고 있었죠. 제 방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의 주요 방산기업 몇 곳을 둘러보며 실물 무기 체계와 시뮬레이션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죠. 특히 제가 주목한 건 천무, 비궁, 천궁투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AI 기반 무기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시연장에서 마주한 것은 평범해 보이는 트럭형 차량이었죠. 그러나 몇 분 뒤 그 차량은 초고속으로 다수의 유도탄을 발사하며 복수 타깃을 자동 추적했고 그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m 오차 범위 내에서 목표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속도, 정밀도, 전환 반응성, 시스템 간 연동,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중저가 방산 제품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무기 체계 시연 후 저는 한국의 실무자 몇 명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감 있는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무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기술이 실제로 누군가를 지키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랑 맞닿아 있거든요. 전쟁이 나면 미사일이 서울까지 오는데 45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무기는 실험실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검증받아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스라엘도 한국도 우리는 결국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같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그 본질 앞에서 무기의 국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며칠 후 저는 천궁투의 고고도 요격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군과 외부 평가진이 모두 참여한 그 자리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 타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그 정확도와 반응 속도는 제가 그간 사용해온 미국 아이언돔 체계와 충분히 비교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이 모든 시스템이 미국산 무기의 절반 이하 가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애초에 천궁은 더 먼 거리부터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충분히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들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이걸 왜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알고도 무시했던 걸까? 그건 기술이 아니라 오만이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방 안의 조명을 끄고 어두운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조용했고 격렬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의지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천궁2의 고고도 요격 시연 다음 날 저는 대전 근처의 군사훈련장에서 실제 실전 적용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이번엔 한국군 자체가 드론 편대와 다연장 로켓 시뮬레이션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고 이를 한국산 무기 체계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내는지 실시간으로 테스트하는 자리였죠. 그 훈련에서 저는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천무가 한 번에 최대 12발의 탄을 서로 다른 좌표에 동시 사격하며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타깃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장면. 비공은 움직이는 소형 드론을 마치 벌 한 마리 쏘듯 정밀하게 떨어뜨렸고 그 전 과정이 완전히 디지털화된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파고든 것은 훈련을 마친 후 들은 간단한 보고였습니다. 오늘 사용된 무기들, 유닛당 가격이 미국제 대비 평균 58% 수준입니다. 게다가 유지보수 주기도 미국 무기보다 30% 이상 짧아요.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엔 이스라엘 국방부 예산 시트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비싼 무기를 매번 수입하면서도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을 외면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건 한국이 조용했다는 거죠. 광고도 과장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의 책임자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세계 시장에서 과소평가받는 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전장은 숫자로 반응하지 않고 결과로 평가해주니까요. 그 말의 전율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내가 믿었던 기술 선진국이라는 분류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었다는 것. 실제로 전쟁에서 생존에 필요한 기술은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가장 치열하게 다듬어진 곳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있는 한국이었던 거죠. 훈련장을 떠나며 저는 한국 무기는 장난감이라 말하던 회의실의 장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들이 이제는 무지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죠.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리셋을 요청하는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전선이 뚫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LSAM 체계 관련 비공개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이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은 국방 자립도에 대한 한국의 집념을 보여주는 상징적 무기였죠.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드 체계와 유사한 방어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보다 짧은 배치 시간, 더 낮은 유지비, 그리고 자체적 업그레이드 속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단지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기술 운용 철학의 차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이스라엘 방위체계의 한계가 겹쳐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외부에 의존되어 있죠. 미국에 의존한 공급망, 미국 기준에 맞춘 체계, 미국의 정치적 사정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들.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대부분의 무기를 지원해주긴 하지만 외부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반면 한국은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업그레이드하고 자국 실정에 맞게 무기를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기 그 자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바로 독립적 판단 능력 그리고 속도였죠. 생각해보면 기술력은 선진국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이 기술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하는 민관군 구조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점이었. 이곳에서는 하나의 무기가 개발되면 시민이 알고 언론이 추적하고 군이 바로 실험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술 하나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립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테스트해준 자료만 믿고 일단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정치적 심해, 예산 조정, 외교적 눈치, 계약과 지연. 한국은 그 틈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첨단 전자, IT,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를 방산에 녹이고 있었죠. 우리는 아직도 기술자와 군사 전문가를 분리해서 보지만 한국은 이 둘을 융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방산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예비군 훈련을 마친 지 2주도 안 된 인물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만든 유도 알고리즘이 실제 훈련에 바로 적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운용 철학 자체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박한 호소문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머릿속엔 여전히 회의실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 내가 배웠던 체계, 내가 소속된 시스템. 그 모두가 지금 변화의 기로 앞에 놓여 있었고 그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이제 제 몫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몇 번이고 비행기 안에서 다듬었던 보고서를 최종 수정했습니다. 이번엔 문서 형식도 달랐습니다. 기존의 방위기술 비교표 대신 왜 한국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전략문서로 구성했습니다. 그 제목은 단순했지만 명확했죠. 대체가 아니라 생존 전략, 한국 방산기술의 실용성과 우리의 미래. 그리고 이틀 후 뜻밖에도 국방부 장관 직속 보좌관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자료 상세 검토 요청, 긴급 보고를 위해 발표 준비 바람. 보고서가 회의실에 다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단 5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는 전보다 더 많은 실무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제 이전 보고서에 냉소를 보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 고위 기획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텔아비브와 나아랏 국경 근처 최근 드론 폭격이 늘고 있어. 미국산 대응 무기는 배치 대기 중이고 우리 예산으론 대응 어려운 상황이야. 당신 보고서에서 말한 한국산 다중 요격 시스템. 그거 실전 배치에 문제 없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실전 테스트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UAE, 사우디,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실전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 비용 효율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몇 인물은 과거 발언을 의식한 듯 고개를 숙였고 그중 한 명, 예전 제 보고서를 장난감 소개서라 불렀던 장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뭔지 이제야 조금 보이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보고서가 채택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인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죠. 며칠 후 국방부는 한국 방산기업과의 실무 접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미국과 유럽 이외의 무기체계에 대해 정식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제가 보냈던 첫 보고서의 서문이 그 발표 자료에 그대로 인용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기의 가치는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누굴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느냐로 결정된다는 문구. 그때 저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외면받았던 한국 무기가 이제 이스라엘 안보의 한 축으로 당당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만든 단 하나의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한 번씩 한국과의 기술 교류 협력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많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의 기술 문서를 먼저 요청하곤 하죠. K무기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방산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이 몇 개월 사이의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때 한국산 무기란 단어조차 낯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실전 경험이 부족한 제품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저는 압니다. 그 기술 하나하나가 진짜 전쟁을 겪은 국가의 절박함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 방문 때 받은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습니다. 방산 기업 관계자가 농담처럼 건네며 다음에 또 오면 한국 방산 홍보대사 시켜주겠다고 했던 그 푸른색 배지. 처음엔 그냥 기념품이라 생각했지만 이젠 그 작은 물건이 제 신념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삶의 태도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우열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철학과 책임감으로 무기를 만드는가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하게 되었죠. 신뢰는 기술보다 늦게 오지만 훨씬 오래 간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제 단지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담을 수 있는 진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을 지켜낸 시대가 있다면 앞으로는 한국과 함께 설계한 체계들이 우리의 하늘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게 깊은 책임감과 뿌듯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